안녕하세요. 신종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노무관리 포인트 병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병원은 크게 보면은 이제 좀 소규모 병원이 있고 약간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독립 건물을 쓰는 그런 병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중소규모 병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겠죠. 좀 규모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무슨 대학병원 이런 건 아니고요. 동네에 있는 병원인데 좀 작고 좀 큰 병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소규모 병원에서 첫 번째는 언제나 1번은 뭐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노무관리 포인트의 1번은 근로계약서 작성이죠.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람과 근무하는 전날 전에는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뭐 직종은 상관이 없죠. 뭐 의사분이시던 간호사분이시던 간호조무사님이시던 뭐 물리치료사시던 뭐 코디네이터든 하여튼 일하시는 어떤 분들도 다 근로계약서는 써야 돼요. 심지어 뭐 건물주신데 병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뭐 청소하시는 연로하신 뭐 할머님이 계시다. 그분이랑도 계약서는 쓰셔야 되겠죠. 왜냐면 공짜로 일해 주시는 건 아닐 테니까. 계약서는 언제나 꼭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소규모 병원에서 좀 안 되는 게 휴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이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되겠죠. 뭐 1년 미만자는 한 달을 만근하면 하나씩 생기는 거고요. 1년 지나면 15개씩 생기고 2년 지나고 뭐 3년 지나고 이러면 홀수년에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병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 계산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근데 병원장님이 있고 페이닥터가 있고 간호사분들이 있다 그러면 원장님은 빼더라도 페이닥터분은 근로자 수 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으면 연차휴가를 정확하게 부여를 하고 안 쓴 게 있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좀 임금 설계가 좀 달라지는데 특히나 병원은 보통 6일 근무 체계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해서 그거를 뭐 쪼개서 5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쭉 6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40시간 넘으면 연장 근무 수당, 뭐 밤에 근무하면 야간 수당, 또 뭐 일요일날 근무하면 휴일 근무 수당 뭐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뭐 휴일날 뭐 오픈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장 근무 수당이 영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근무 시간 자체가 일주일에 40시간이 넘게 되면 기본적으로 40시간 근무분을 뭐 기본급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40시간 넘는 부분은 포괄임금제 같이 해서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책정을 정확히 해서 그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걸로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일주일에 50시간을 근무하시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기본급으로 주시고요. 10시간은 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피부과라든가 뭐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뭐 견적을 뽑죠.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성과급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사 분들, 뭐 정형외과나 이런 것, 그때 보면 이제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원래 임금에서 뭐 몇 명을 더하면 뭐 성과급 개념으로 추가 임금을 받는 걸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기본으로 정해진 임금 말고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로 해서 매출을 뭐 3천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4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 1천만 원을 더 했으니까 거기에 성과급으로 몇 %를 주겠다. 또는 물리치료사 한 달에 뭐 50명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60명을 했으니까 10명이 더한 거에 대해서 몇 %를 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성과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퇴직금에 반영이 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퇴직금에는 좀 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성과급이라는 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직금 뭐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확한 방법은 아니고요. 이거는 개인 성과급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넷 베이스의 임금 지급입니다. 그 넷이라는 게 NET고요. 그게 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종에서는 당신 연봉이 2,400입니다.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이구나. 그러면 2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랑 세금을 떼고 한 180만 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당신 연봉은 2,400입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200만 원이니까 통장에 찍히는 돈이 2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관행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뭐가 문제될까? 둘 간에 문제가 없어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퇴직금 계산을 뭘로 할 거냐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세후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세전 금액으로는 한 10%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전 220을 받아야 세후로 200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세후 200을 받는 사람의 노동법적 원래 임금은 220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세후 200을 준다는 얘기는 병원에서 그분의 4대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이분을 200으로 계산을 해줘야 될까요? 220으로 해줘야 될까요? 원래는 220을 받는 건데 4대 보험료가 원래 떼서 200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서로 난 세전으로 받을래요. 아니 200만 원에서 제가 4대 보험료까지 내줬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복류생이시고요.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냥 세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세후 200을 주려면 세전 220이구나. 그럼 당신의 연봉은 220 곱하기 12 이게 당신의 연봉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그 금액을 쓰면 되는데 계약서에 200만 원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그럼 통장에 또 200을 찍혀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적으로는 언제나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전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넷 금액으로 관리하시고 있다 그러면 좀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내주면서 나중에 욕도 먹고 임금도 되게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세전으로 하면 220인데 세후로 200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 월급을 220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200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돈을 쓸 만큼 쓰고도 뭐 잘 많이 안 주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또 하나는 세전 세후 개념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4대 보험 관리할 때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전 금액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있다고 보면 대부분 거기서 일하시는 뭐 간호조무사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 관련돼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원장님들의 수익이 높아서 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청년 채용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관심을 가져서 뭐 경영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규모가 좀 작은 동네 소위 말하는 의원, 병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좀 단독 건물 정도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베드가 있죠.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 베드가 있기 때문에 그 베드가 있다는 의미는 24시간 운영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 간호 인력들이나 의사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임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되게 유동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나이트 근무가 몇 개였고 이번에 이브닝 근무, 이게 매달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임금 계산 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수 있는 자체 이 직원을 채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보통 노무법인에
그 급여 관리를 위탁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병원들은 임금 계산이 좀 복잡하고 또 경우의 수도 많기 때문에 아마 임금 계산하는 게 좀 신경을 쓰실 일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무 시간 관련해서 이제 보건업이잖아요, 병원이.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넘어갈 때 A 근무하고 쉬었다가 넘어갈 때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간만 부여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몰라서라기보다는 현실을 좀 못 맞추어서 이게 살짝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관리할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건물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경비라든가 주차 요원들을 자체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바쁜 건 아닌데 근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죠. 뭐 2교대로 한다 그러면 12시간 근무 또는 24시간 근무하고 뭐 바꾼다거나 아니면 12시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만 계산을 하면 임금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경비나 주차하시는 분들 통상적으로 임금 수준이 좀 낮잖아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임금이 되게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임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은 감당 근로자 승인이라고 하는데 감당 근로자 승인을 좀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분들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감당 근로자 승인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휴게 시간을 너무 많이 현실과 다르게 막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건비를 근무 시간이 긴데 예를 들어 200만 원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휴게 시간을 막 원래는 한 3시간밖에 못 쉬는 분을 막 7시간 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인건비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 휴게 시간을 다 인정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당 근로자 승인을 꼭 받으시는 게 좋고요. 휴게 시간은 현실적으로 조금 실제로 부여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 인건비에 좀 반영을 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잘 관리가 되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이제 주 52시간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좀 준수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특례업종이라서 조금 뭐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교대 근무도 그 11시간 맞추려다 보면 결국은 뭐 52시간을 준수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규모 병원의 이슈들 그러니까 노무관리 포인트들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신경 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업종별 노무관리 포인트 병원편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